이제 시험 공부를 위해서 두 번째 파일을 이제 녹화할게요. 첫 번째 파일에서 제가 점점 시간에 쫓겨서 말이 빨라졌죠? 모든 파일을 다 믿지 마시고 교과서를 먼저 믿으세요. 아셨죠? 14번 볼게요. 14번은 여러가지 물리량에 대한 설명이다. 여러분들 물리량이라 하면 물리적인 성질을 측정해서 측정한 값들을 말해요. 크기, 길이, 부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물리량이 되고 속도도 물리량이 되고요. 개수도 물리량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각각의 단위들인데요. 이런 단위들에 대해서 얘네들이 이것이 무엇을 측정하는 것들이고 얘네들이 크기 성질인지 세기 성질인지를 구별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다음 문제랑 같이 볼 수 있어요. 다음 문제는 주관식인데 세기 성질의 예와 크기 성질의 예를 주관식씩 적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연결해서 풀어볼게요. 첫 번째 밀리리터예요. 밀리리터, 얘는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가 되겠고요. 부피의 단위예요. 밀리리터와 같은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 또는 잘 안 쓰지만 cc라는 단위도 있어요. 전부 다 부피를 나타내는 거고요. 원래는 부피의 단위는 보통 리터를 쓰고요. 리터 앞에다가 미리가 요 자리에 붙는데 요 자리에 붙을 때 이 미리의 뜻은 0.001 또는 1000분의 1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밀리리터는 부피의 단위입니다. 부피는 어떤 성질일까요? 부피는 크기 성질이에요. 여러분들 크기 성질과 세기 성질, 여기 크기 성질, 세기 성질이 나와 있는데 크기 성질은 양이 증가하면 값도 증가하는 거예요. 부피를 예를 들게요. 한 컵이 10ml다. 그럼 두 컵은 10ml보다 크겠죠. 그래서 양이 증가할 때 값이 증가하는 게 크기 성질이에요. 그래서 얘가 길이도 되고요. 부피도 되고요. 넓이도 되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크기 성질이 될 거예요. 여기서 보면 밀리리터 크기 성질이고요. 킬로미터 이거 크기 성질이 되겠죠. 세기 성질이 존재해요. 크기 성질의 다른 것으로 세기 성질이 있는데 양이 증가해도 값이 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보면 온도가 대표적이에요. 10도짜리 물,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그냥 물이 10ml가 있어요. 이거 10도라고 가정을 할게요. 옆에 또 10ml 있어요. 두 개를 더하면 20ml. 부피는 양이 증가해서 부피가 같이 증가했지만 10도와 10도는 온도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죠? 양이 증가해도 온도가 변하지 않는 거. 온도, 다음에 비열은 물질의 특성이 되죠.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밀도 이런 것들은 세기 성질이에요. 우리 교과서에는 이거 말고 더 많은 예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꼭 교과서를 참고하시고요. 크기 성질과 세기 성질의 예를 제가 2개씩 적었는데 여기는 3개씩 적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여기 보면 밀리리터는 부피예요. 부피 K가 무엇을 다니냐면 온도예요. 여러분들 K, 도씨, 타씨 모두 다 온도의 단위예요. 온도. 얘는 절대 온도, 얘는 섭씨 온도, 얘는 화씨 온도가 되겠죠. 다음에 킬로미터는 이거는 당연히 길이가의 단위가 되겠고요. 요거는 밀도의 단위예요. 밀도. 이거 아마 뒷부분에 똑같은 비슷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밀도의 단위고요. 칼로리 퍼 그램 몇씩 우리 2학년 때 배운 비열의 단위예요. 비열의 단위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하나 그냥 제가 먼저 생각나는 문제 한번 볼게요. 열 용량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열 용량. 열 용량은 어떻게 구하냐? 비열 곱하기 질량으로 구했어요. 열 용량은 크기 성질일까요? 아니면 세기 성질일까요?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크기 성질은 양이 증가하면 값이 증가하는 거예요. 세기 성질은 양이 증가해도 값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열 용량은 비열의 값은 변하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양이 증가하면 질량 값이 늘어나죠? 그래서 열 용량은 크기 성질이 돼요. 이처럼 크기 성질과 세기 성질을 구별해야 되고요. 가끔 이번 시험 공부를 하면서 학생들이 물어본 것 중에 많은 게 온도가 크기 성질인지 세기 성질인지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왜냐? 보통 우리가 이번 단어 전체적으로 배울 때 세기성질을 주로 강조를 하고 이 세기성질은 물질의 특성이 되거든요. 대부분이. 하지만 세기성질 중에서 어떤 것이 물질의 성질이 되는 거죠? 모든 세기성질이 물질의 특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소리는 온도는 세기성질이 맞아요. 하지만 온도는 물질의 특성이 안 돼요. 10도짜리 물과 20도짜리 물은 서로 구별이 안 되잖아요. 온도 가지고 물질을 이게 물인지 기름인지 식용인지 모르거든요. 하지만 특정한 온도는 물질의 특성이 돼요. 얼 때의 온도, 끓을 때의 온도는 물만의 고유한 얼 때의 온도와 끓을 때의 온도가 존재하죠. 그래서 온도는 세기성질이지만 물질의 특성이 될 수가 없다. 물질의 특성이 되는 온도는 특정한 온도이다 라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파일은 사실 문항수가 별로 없으니까 금방 끝날 거니까요. 조금만 더 참읍시다. 이제 15번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15번 문제는요, 질량과 부피의 측정에 관한 문제예요. 실험 방법을 되어 있는데요. 봅시다. 먼저 질량이나 부피와 같은 물리량을 측정할 때 실험 방법. 먼저 위접시 저울이죠. 여러분들 위접시 저울 사용법 순서를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0점 조절이 우선이고요. 두 번째 0점 조절을 했으면 물체를 놓고요. 세 번째 분동을 놓고요. 네 번째 균형을 맞춰서 다섯 번째 분동의 질량 합을 구할 거예요. 조건들이 있어요. 몇 가지 주의할 점. 바로 0점 조절할 때는 나사를 써요. 위접시 저울이 이렇게 생겨 있다면 여기 있게 나사가 달려있어요. 이 나사를 밖으로 빼면 여기가 무거워지고요. 이 나사를 안으로 집어넣으면 여기가 가벼워질 거예요. 이게 0점 조절의 나사고요. 0점 조절을 해야 균형을 맞춰서 질량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물체와 분동은 어디에 놓냐가 중요해요. 왼쪽 오른쪽에 구별이 없고요. 사실은 오른손잡이라면 물체가 왼쪽, 분동이 오른쪽. 왼손잡이라면 물체가 오른쪽, 분동이 왼쪽이에요. 즉 분동은 자주 사용하는 손 쪽에 있어야 돼요. 또 하나, 분동을 올려놓을 때가 중요한데요. 분동은 큰 각부터 시도를 할 거예요. 이유는요, 큰 각부터 시도를 해야 무거우면 빼버려서 다시는 그 분동 사용하지 않아요. 작은 분동부터 올리면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동은 큰 각부터 시도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균형을 잡도록 해야 되겠죠. 0점 조절에 의해서 다시 한번 균형을 잡히는 게 중요하고요. 그럴 때 분동의 질량을 구합니다. 분동은요, 일반적으로 10g, 5g, 2g, 1g이 존재하고요. 추로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오각형짜리 0.5g, 그 다음에 사각형짜리 0.2g, 그 다음에 삼각형짜리 0.1g이 존재해서 이 분동들의 합을 구해서 질량을 측정합니다. 그렇다면 바른 것입니까? 이건 틀렸네요. 위접시 저울로 측정할 때 분동은 무거운 것부터 해야 되죠? 무거운 거. 틀리군요. 일반적으로 우리 교과서는 위접시 저울 사용법이 나와 있지만 전자저울을 도용했어요. 그러니까 전자저울을 사용해요. 여러분들은 전자저울 사용하지 않았지만 우리 학교에도 있고요. 전자저울을 사용하는 게 사실 더 편리하거든요. 전자저울을 측정할 때 0점 조절을 해야 돼요. 역시 모든 0점 조절이 필요하니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설명. 부피를 측정할 때는요. 부피는요, 어떻게 측정하냐. 기본적으로 부피. 이거는 공식으로 측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눈금, 실린더로 측정할 수가 있어요. 공식으로 측정하는 경우는 규칙적인 모양이에요. 여러분 몇 가지 알아둡시다. 규칙적인 모양으로 몇 가지 알아두면 첫 번째, 육면체, 구, 이런 것들에 원기둥이 존재하고 있고 삼각기둥 이런 것들의
존재하겠죠? 각각의 공식들이 다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묶음 실린더를 사용하는 경우는요, 이러한 것이 아니라 모양이 불규칙할 때, 혹은 액체, 혹은 기체일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묶음 실린더는 이렇게 생겨 있고, 물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눈금을 읽는다라고 배웠고, 수평하게 눈이 위치가 돼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수평하게 봐야 되고요. 다음에 눈금 실린더는 여기에 만약에 어떤 물체를 퐁당 집어넣어서 올라갔으면 올라간 부피만큼이 이 물질의 부피가 되겠죠. 조건은 이게 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녹지 않는 액체를 사용해야 되고요. 다음에 눈금 실린더에 들어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냐, 큰 비커를 준비해서 다음번 비커를 준비하고요. 물을 가득 채워서 어떤 물체를 집어넣고 넘치게 되면 이 넘친 양을 이곳에 집어넣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눈금 실린더는 액체를 주로 사용합니다. 또는 기체의 부피도 눈금 실린더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눈금 실린더를 거꾸로 집어넣는 거예요. 거꾸로. 어떻게? 물을 가득 채워서 여기까지 물을 채우고요. 기체를 이곳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차오르게 되고요. 이때 이 눈금, 거꾸로부터 이 눈금이 기체의 부피가 되겠죠. 눈금 실린더에 들어가지 않는 불규칙한 물체는 큰 수조를 사용해서 넘치는 물의 양을 눈금 실린더를 이용해서 되니까 이건 틀린 설명이 되겠죠. 눈금 실린더 일 때는 눈의 높이가 액체 표면과 아까 전에 그렸던 수평이 돼야 되는 건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규격화된 물체, 주로 이런 것들을 말하죠. 이런 것들은 부피는 어떤 단위로 쓸까요? 부피의 단위가 아까 전에 제가 말했죠. 밀리리터, 미터 이런 단위를 쓰니까 그람 단위 쓰지 않죠. 그람 단위는 얘는 질량이 아니에요. 그리고 규격화된 물체의 부피 공식들을 꼭 조사해서 알아두세요. 이제 15번 문제가 끝났고요. 이제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16번 문제는 위접시 저울을 사용한 문제. 이 문제를 잘 보시면 이제 위접시 저울 사용법도 알 수가 있을 텐데요. 그림을 잘 봅시다. 이 실험은 이렇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딱 보고요. 이 문제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0점을 먼저 맞췄겠죠. 이 문제의 조건은 이렇게 사용했다라는 뜻은 먼저 0점을 맞춰져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A, B 높이가 달라요. 즉 양이 다르다는 뜻이죠. 여기는 액체가 별로 없고요. 여기는 액체가 많이 있네요. 똑같은 플라스틱과 똑같은 고무마개를 사용했을 거예요. 질량이. 그러면 잘 보시면 두 액체는 같은 물질이다. 아니죠.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개념이 필요해요. 바로 밀도예요. 그치? 정식적으로 이제 문제에서는 안 나왔지만 밀도를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값으로 구하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값으로 구하는데 잘 봤더니 질량이 같아요. 위접시 저울의 균형이라는 소리는 질량이 같다는 소리인데 질량 값은 같고 부피 1과 질량 값은 같고 부피 2. 이게 숫자가 다르죠? 여기 숫자가 같은데 여기 숫자가 다르죠? 그러면 이 값과 이 값은 서로 다른 값이죠. 밀도가 같으면 같은 물질이에요. 근데 밀도가 다름으로 다른 물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설명이죠. 부피는 같은 값이다. 딱 봐도 부피는 얘가 더 많죠? 틀린 설명이 될 거고요. 비열. 여기서 비열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또 하나. 여기서 밀도가 다르니까 물질이 달라요. 그래서 비열이 다를 확률이 더 커요. 다음에 A의 온도가 B보다 없어요. 역시 온도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죠. 이거는 질량을 측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렸어요. 잘 보시면 이제 A의 밀도가 B의 밀도보다 클 것이다. 이게 맞는 설명이에요. 이유를 볼게요. 서로 이렇게 다르다는 값은 알았어요. 예를 들면 확실하게 알 겁니다. 질량을 10g, 여기도 10g 같이 맞추고요. 부피는 여기 값이 더 작고 여기 값이 더 크니까 작은 값 쓸 거예요. 5ml, 10ml 써봅시다. 답이 1이죠? 답이 2입니다. 그래서 부피가 더 작아질수록 밀도값이 더 커지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요, 너무 깊게
깊게 생각하면 틀릴 수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숫자를 대입해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대신 이 숫자를 대입하는 것은 문제의 조건, 그림을 보고 나서 조건에 맞춰서 대입을 해야 되겠죠. 밀도에 대한 공식이 한번 나와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다. 주관식 주관식 4번 볼게요. 이거 교과서에 있는 사진이에요. 네, 선생님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시험 문제나 이런 예시 문제를 낼 때 교과서를 많이 냈는데 교과서 사진에 이런 게 있었죠? 여기 몇 페이지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교과서 여기 페이지가 90페이지 사진이죠? 90페이지 딱 봤더니 소금물에 계란을 넣는데 상한 달걀과 신선한 달걀이 있었다. 네, 딱 봤더니 위는 보통 상한 달걀이 될 거고요. 아래가 신선한 달걀이 돼요. 이유는 상한 달걀은 기체가 발생하고요. 또 기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질량이 손실되기 때문에 밀도가 작아져요. 그래서 상한 달걀, 그 다음에 소금물, 그 다음에 신선한 달걀이 있는데 이때 밀도를 표시해봐라. 그때 숫자를 표시하는 게 아니라 등호나 부등호로 표시해라. 즉 대소 관계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냐. 얘가 상한 달걀이고요. 얘가 신선한 달걀이고 얘가 소금물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관계가 될까? 지금 잘 보시면 상한 달걀이 위에 있어요. 상한 달걀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소금물이 가운데 있고요. 소금물, 그 다음에 신선한 달걀이 아래쪽에 가라앉았죠. 우리는 밀도가 크면 밀도가 주위보다 크면 가라앉는다는 사실을 공부했고요. 밀도가 주위보다 작으면 뜬다라는 사실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떴지요. 얘는 가라앉았지요. 얘가 밀도가 크고요. 얘가 밀도가 작아요. 부등호로 표시해라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틀렸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혹은 거꾸로 써도 돼요. 부등호의 방향만 맞으면 되겠어요. 상한 달걀의 밀도가 가장 작고요. 소금물의 밀도가 그 다음이고요. 그 다음에 신선한 달걀의 밀도가 가장 커서 밀도가 크니까 이게 가라앉았겠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거랑 비슷한 문제가 바로 91페이지 사진에 있어요. 91페이지 사진은요. 어떤 거냐.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림을 딱 보시면 91페이지 사진을 볼게요. 91페이지 사진은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이렇게 컵을 그려서 여기에 기름이 이렇게 떴어요. 이거 식용유라고 할게요. 여기는 물 더하기 에탄올이 될 거예요. 이렇게 떠오른 상태라면 이런 해석이 되겠죠. 물 더하기 에탄올 혼합물이죠. 혼합물은 밀도가 식용유와 어떨까요? 같아서 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더 크면 가라앉을 거고요. 이게 더 작으면 뜰 거예요. 근데 가라앉지도 않고 뜨지도 않았으니까 같다라는 표시를 씁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이거랑 비슷한 문제가 바로 89페이지에 이제 플라스틱 비교하는 게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플라스틱 비교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에탄올에 이런 식으로요. 여기 에탄올을 준비하고요. 플라스틱이 다 가라앉아 있어요. 플라스틱이 가라앉아 있어요. 플라스틱이 가라앉아 있는데 에탄올에 뭘 집어넣을 거냐? 물을 집어넣으면 적당히 되면 이게 떠오르기 시작해요.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밀도에 따라서 혼합물을 분류할 수가 있다예요. 하나 알아듣죠? 만약에 플라스틱이 적당량의 물을 집어넣는데 이렇게 떴어요. 플라스틱. 그러면 이거에 플라스틱 밀도를 가지고 어느 정도 물을 집어넣어야 되는 건 이게 떠오르는지 알 수가 있어요.
똑같은 식으로 91페이지도 똑같은 문제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거 예를 들어줄게요. 얘의 밀도가 밀도가 0.9라고 할게요. 에탄올 밀도는 원래 정확한 값이 있지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0.8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물의 밀도는요, 안 가르쳐줘도 여러분들 외우고 있어야 돼요. 1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단위는 그램 퍼 밀리리터, 그램 퍼 밀리리터, 그램 퍼 밀리리터예요. 에탄올의 양이 200g이다라고 하면 물을 얼마만큼 집어넣어야 0.9짜리 플라스틱이 뜰까요? 한번 볼게요. 문제는 이겁니다. 물을 얼마만큼 넣어야 0.9짜리 플라스틱이 가운데 둥둥 떠다닐 수 있을까요? 이렇게 풀면 될 겁니다. 자, 푸는 과정은요, 이렇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지웠던 거, 92페이지 그리면서 지웠던 거, 바로 이번에는 플라스틱 밀도 같다 물 더하기 에탄올 밀도가 될 거예요. 플라스틱의 밀도는 0.9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0.9라는 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에탄올의 밀도와 물의 밀도를 구해야 돼요. 근데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할 거예요. 부피분의 질량. 부피는요, 에탄올의 부피가 몰라요. 에탄올을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에탄올이 200ml 있었대요. 그래서 200ml 쓸 거예요. 근데 물의 부피는 몰라요. 얼마만큼 물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니까 모르는 숫자를 쓸 거예요. 그리고 에탄올의 질량이 문제예요. 하지만 구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는 공식을 아니까 질량은 얘랑 얘를 곱한 값이에요. 그래서 에탄올의 밀도 0.8 곱하기 200 하고 물의 질량이 필요하죠. 이거는 에탄올의 질량이거든요. 에탄올의 질량이고요. 물의 질량. 근데 물의 질량은요, 물의 밀도가 힌트예요. X만큼 집어넣으면 물의 질량도 X예요. 왜냐? X분의 X니까 약분해서 1이 나왔죠? 그래서 이 식을 풀 거예요. 식이 어려운 것 같지만 의외로 간단해요. 봅시다. 요거 계산, 그 다음에 요거는 1로 곱하겠죠. 그래서 200 단위 다 생략하고요. 더하기 X 곱하기 0.9는 0.8 곱하기 200 더하기 X가 될 겁니다. 이게 요거 이렇게 계산하면 180 나오고요. 더하기 0.9x가 되고요. 는 요거 계산하면 160이 되고요. 160 더하기 x가 되겠죠. 이렇게 넘어가면 0.1x 는 이렇게 넘어가면 20이 되니까 x는 얼마가? 200이 되겠네요. 제가 암산으로 계산한 결과 이런 식으로 식을 전에 지금 대충 썼지만 한번 차근차근하게 써서 풀어보면 이렇게도 문제를 풀 수 있구나 라고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지금 주관식 4번을 이용해서 다른 예제까지 풀어봤는데 이처럼 밀도에 따라서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구할 수가 있고요. 이 주관식 4번은 4번 답을 다시 한번 쓰면 상한 달걀 밀도가 가장 작고 소금물 밀도가 그 다음 깊고 그 다음에 신선한 달걀 밀도가 가장 큰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문제를 푼다고 하면 차근차근하게 공식을 스스로 써서 한번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주관식 4번이 끝났으니까 17번 문제 볼게요. 17번 문제는 실제적으로 밀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밀도 공식을 꼭 외우셔야 돼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좋다는 소리는 부피값 집어넣을 겁니다. 부피값. 근데 부피값 안 적혀 있는 것 같아요. 20짜리 물이 들어있는 곳에 넣었더니 20으로 들었다. 이 소리는
처음에 20ml였는데 5를 집어넣어서 25ml가 된 거니까 이 돌은 5ml라는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부피값 나왔어요. 5ml. 질량 적혀 있네요. 50g. 그러면 약분이 돼서 10g per ml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밀리리터 단위가 없네요. 예. 그래서 1ml는 1세제곱센티미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답이 여기 10g per 세제곱센티미터는 답이 나오겠죠? 이렇게 밀도를 공식을 외우시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합시다. 17번 문제였습니다. 이제 18번 문제입니다. 18번 문제는 밀도를 표시할 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기체의 경우에는요, 부피가 쉽게 변해요. 기체의 특성. 부피가 쉽게 변합니다. 부피가 무엇에 따라 변할까요? 바로 온도,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쉽게 변합니다. 그러므로 기체의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값인데 질량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피는 쉽게 변하죠. 온도, 압력에 따라서. 그래서 기체의 밀도를 나타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온도, 압력을 함께 표시해야 됩니다. 온도, 압력을. 그래야 정확하게 기체의 값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도 이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82페이지예요. 82페이지에 기체의 밀도 나와 있고요, 액체의 밀도 나와 있고요, 고체의 밀도 나와 있는데요, 전부 다 온도와 압력이 같이 표시되어 있어요. 왜 고체에도 온도가 표시가 되어 있고 액체에도 온도가 표시가 되어 있냐면 바로 열팽창 때문에 그래요. 2학년 때 우리가 열팽창 배웠거든요. 열팽창이 일어나면 부피값이 변하죠. 그래서 항상 온도와 압력을 같이 표현해주는 그런 세심함이 있어야 됩니다. 18번 볼게요. 19번 볼게요. 19번 밀도의 단위. 밀도의 단위는 밀도 공식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밀도 공식은 부피 단위와 질량 단위를 사용해야 밀도의 단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퍼 위에는 질량 단위, 퍼 아래에는 부피 단위가 있어야 되는데 질량 부피, 질량 부피, 질량 부피, 질량 부피이지만 얘는 질량이죠. 그래서 얘는 밀도의 단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서술형 연습 문제예요. 세 문제가 있는데 우리 세 문제를 모두 다 한번 풀어봅시다. 단계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세 문제는. 1단원 문제죠. 일단은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너무 위험한 상황에서 그때 어떻게 될까? 장애물을 보았습니다. 진짜 위험하다는 걸 판단했습니다. 그럼 자전거를 급히 멈추겠죠? 급히 멈춰서 위험하다 느끼는 순간에 심장박동이 빨라지고요, 숨쉬기가 빨라지고 간에서 포도당이 막 생겨납니다. 그리고 혈압이 높아지고 팔다리 근으로 가는 혈관이 확장됩니다. 장애물을 보았습니다. 보았으면 감각기관, 판단기관, 운동기관. 장애물을 보면 당연히 감각기관은 시각이 되죠. 다른 말로 눈이 될 수도 있고요. 얘가 뉴런을 통해서 어디로 갈까요? 바로 대뇌로 가겠죠. 판단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뉴런을 통해서 근육으로 가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고 멈출 겁니다. 근육으로 갑니다. 뉴런은 안 적어도 되겠지만 감각하는 기관 시각이 될 거고요. 판단하는 기관 대뇌가 될 거고요. 운동하는 기관 근육이 될 겁니다. 이게 1번입니다. 즉 어떤 장애물을 보았을 때 감각, 판단, 반응, 즉 자극과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보는 문제였고요. 두 번째,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이유. 이렇게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경우는요, 바로 내부 미세면에서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이죠. 바로 부신에서 아들의 알림이 분비되기 때문에 심장박동이 빨라지고요, 숨쉬기가 빨라지고요, 아드레날린은 혈당량을 증가시킵니다. 이 상황에서 신경계의 작용과 호르몬의 작용을 구별합니다. 신경계의 작용이죠, 이게. 신경계의 작용.
이게 호르몬의 작용이죠. 호르몬의 작용. 그래서 부신이 내분비샘이 되겠고요. 여기가 아드레날린이 호르몬의 이름이죠. 그 다음에 이 호르몬 작용. 이 호르몬은 아드레날린은 여기 적혀 있어요.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요. 이게 첫 번째 작용. 두 번째 작용은 숨쉬기를 빠르게 하고요. 세 번째 작용은 혈당량을 증가시키죠. 요 작용으로 혈당량을 증가시키고요. 네 번째 작용으로 혈압을 증가시키죠. 여기 혈압을 증가시키고요. 다섯 번째 작용으로 그다음에 혈관이 확장되죠. 다섯 번째 작용이죠. 그러니까 이 문항을 딱 보면 각각에 다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문항을 딱 보고서 신경계의 작용이다. 이거는 호르몬계의 작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자극과 반응을 다 느끼는 이유는요, 외부 자극에 대해서 적절한 반응을 해서 생존하기 위해서예요. 이런 생존을 위해선 두 가지, 빠른 반응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반응이 필요한데, 빠른 반응은 신경계를 통해서 되고요, 지속적인 반응은 호르몬계를 이용해서 됩니다. 호르몬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나머지 서술형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 서술형 문제는, 전체적으로 딱 봐서 먼저 밀도를 구할 수 있는 문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극과 반응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문제가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교과서를 쭉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량작용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밀도 측정 방법, 각각의 고체, 액체, 기체의 밀도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교과서에 보면 기체의 질량과 부피의 측정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한마디로 80페이지의 고체 물질의 밀도 측정, 81페이지의 액체 물질의 밀도 측정, 83페이지의 기체 물질의 밀도 측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이 동영상과 프린트 말고요, 작년에 녹화된 3학년 1단원과 2단원 동영상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프린트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수업 받았던 내용 확인하십시오. 서술형 문제 중에서 서술형 문제는 전체적으로 문항을 선택해서 풀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서술형 문항을 풀 때는요, 선택해서 푸는 건데요, 하나만 선택해서 푸십시오. 서술형 문항을 다 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만 자신 있는 겁니다. 쉬운 문제는 배점이 작고요, 어려운 문제는 배점이 큽니다. 시험지를 보면 알 수가 있을 테니 확인하시고요. 여러분들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